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세영 교수하고는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만 한신대학교에서 동료 교수로 아주 가깝게 지냈습니다. 아무래도 지역 감정이라고 할까요? 저는 해남이고 이세영 교수는 진도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겉으로 내색은 하지 않지만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저리에 흐르는 동질감이 있죠. 생활 감정도 비슷하고 사고 방식도 비슷하고, 그래서 아주 가깝게 지내왔었는데, 저는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고향으로 마치 도연명 시인이 귀거래사를 쓰면서 밝혔던 거죠. 제가 태어났던 최초의 자리, 제 존재의 최초의 자리, 안택고향 택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연어가 태어난 자리로 회귀하듯이 고향에 뼈를 묻으러 가야지, 죽으러 간다, 마침내 마지막 자리로 돌아간다, 이런 심정으로 왔습니다만, 그 건너편에 우리 진도의 이세영 교수가 또 귀한 귀초 했다고 해서 마음 한켠으로 그 지팡이 하나를 얻은 것처럼 했습니다. 보아하니 우리 이세영 교수뿐만 아니라 해남 마사면에는 이계석 교수라고, 물론 이제 우리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선배입니다만, 그분도 자신이 태어난 옛집에 사로짐을 지어서 돌아와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계석, 이세영, 그리고 저 고향에 와서 마음의 삼각형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점이 찍히면서 우리가 고향에 돌아와서 나의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그런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쨌든 그런 궁리 중에 하나로 진도 문화원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작년 여름에 이메일이 우리 이지혁 교수가 그 문학 커뮤니티라고 할까요? 그걸 꾸려서 거기서 한번 시 강연이랄까요? 그런 걸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도문화원에서 저한테 이번 인문학 강좌의 틀 속에서 강연의 내용, 주제를 정해진 걸 보니 작년에 제가
나의 삶과 나의 시라는 주제로 80년대 이후 내가 겪었던 시대와 그 속에서의 내 시가 어떻게 쓰여졌는가 몇 개의 주요 작품들을 소개를 해서 더더욱 바가 있는데요. 오늘도 그 이야기를 하자니 좀 중복이 되고 작년에 들으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시라는 게 뭐냐 또 시를 읽거나 쓰면 어디에 좋으냐 시의 효용이란 무엇이냐 이런 주제로 좀 더 시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나눴으면 어떨까 왔는데요. 여러분 아마 작년에 했던 시에 대한 소회 이게 더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그 시의 본질이 뭘까? 이 이야기는 조금 어떨까 모르겠네요. 선생님이 왜 웃으시냐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들로 보이지가 않는 모양이에요. 아니 그건 아니지. 그런데 강의가 좋으면 이분들이 곧 시를 쓰신다니까요. 그런 시를 쓰실 때 하십시오. 제 이야기는 선뜻 시에 처음 들어가기가 좀 거시기 하니까 껄끄럽고 부담스럽고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영화 이야기에다가 실어가지고 시가 뭐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편집해놨어요. 제가 대학에서 한신대 문창과 한예죠. 그래서 시 워크샵, 창작 워크샵을 할 때 첫 시간에 이 영화를 보여주고 그 영화를 따라가면서 서사 분석도 하고 거기서 나오는 시 이야기를 같이 감상하면서 이제 시란 무엇인가, 시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펼쳤는데요. 요거 앞에 글 좀 꺼줄까요? 요즘은 이제 인터넷에서 영화 다운받아서 그냥 쉽게 볼 수 있죠. 오늘 집에 가셔서 우편배달로 라는 영화를 꼭 보십시오. 굉장히 잘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저도 언제가 고향에서 서울 갔다가 시간이 남길래 입에 옆에 신촌역 근처에 우연히 어느 극장 시간 때우려고 들어가서 이 영화를 봤어요. 그리고 이 영화 마지막 크레딧이 이렇게 쫙 올라올 때
그리고 이제 관객들 나가라고 객석에 불이 밝혀져 있을 때까지도 자리에서 못 일어나고 고개를 푹 숙이고 거의 사람들이 퇴장한 다음에야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신천역 문상에 기차가 떠나는 신천역 근처를 1시간여 거리에 이렇게 깡통도 발로 툭 차면서 배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파장이 안으로 깊숙하게 울려 퍼지는 그런 명작이었습니다. 이 영화의 이제 원제는 Il Postino인데 이태리 영화예요. 이태리어에서 노자가 붙으면 그 사랑입니다. 포스트는 우편 이런 거죠. 일은 영어로 하면 더 정관사. 일 포스티노 하면은 편지 날라주는 놈. 나폴리 놈들은 이태리어로 나폴리노, 노자가 붙으면 사랑이에요. 원작은 남미 소설가 안토니오 스카르메타의 아르덴티엔테 파세시아 열렬한 인내력, 직역하면 그런 건데요. 이 소설이 너무나 잘된 작품이에요. 이 소설을 또 영화로 너무나 잘 만들었어요. 내용은 페루의 세계적인 대시인 파블로 네루다라고 있습니다. 네루다가 페루 정치적 저항을 하다가 전국에서 추방당해요. 그래서 이제 유럽으로 오게 되는데 마침 그 나폴리 건너편 어떤 작은 섬으로 이제 유배를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섬에 아주 희망택이었고 내일에 대한 희망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는 가난한 청년 마리오가 이제 아버지는 겨우 정어리 몇 마리 잡아서 살아가는 가난한 어른인데, 야 너 장가좀 가라, 너 취직 좀 해라, 매일 닥달하니까 어느 날 그 마을을 지나가니 우체국의 사랑부와 월급은 없음, 팁으로 떼고 것, 이 광고를 보고 들어가서 우편 배달부가 돼요. 근데 마침 그때 파블로 네루다라고 하는 세계적인 시인이 그 섬으로 유배를 온다는 것을 영화 뉴스로 보고 이제 매일 그 집으로 전 세계에서 네루다에게 오는 수많은 펜네타를 이렇게 배달을 해주곤 합니다. 그런 사이에 이제 이 마리오라는 청년이 네루다를 말하자면 스승으로 삼으면서 시를 서서히 깨달아갑니다. 마리오가 이 네루다에게 시로 접근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네루다에게 전 세계 수많은 여성 팬들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시를 쓰면 여자들한테
속된 이런 바램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네루다에게 시를 배워서 나도 여자들에게 인기가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데요. 되게 사춘기 때 시에 눈 뜨게 되는데 그 눈 뜰 때 대부분 이제 연애 편지하고 관계 있죠. 시하고 연애 편지는 부정으로 관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로 여학생 꼬셔볼까. 저도 중학교 때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마리오가 선생 네루다한테 팽네타를 이렇게 전달하면서 네루다가 지금 현관에서 편지를 전하고 잠시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그런 마리오에게 네루다가 말합니다. 자네 우체통처럼 서 있군. 마리오가 제가요? 장승처럼 서 있는 겁니까? 장승이요? 네루다가 아니야. 체스판의 말처럼 서 있군. 이 짤막한 대화 안에 시의 본질이 은유가 들어있습니다. 선생한테 차마 소개말 못하고 수줍어하고 쭈뼛쭈뼛한 소심한 청년 마리오가 우두커니 서 있으니까 마리오의 서 있는 모습을 네루다가 우체통처럼 서 있군. 너는 우체통처럼 서 있구나. 왜냐면 이게 은유예요. 말 못하는 청년이 이렇게 우두커니 서 있어요. 그 모습을 대신 마루다가 너 서 있는 게 우체통 같다. 우체통 말이 없죠. 거기다가 전달될지도 모를 어떤 메시지, 편지를 그 아가리에 집어넣을 뿐이죠. 우체통은 그걸 받아먹기만 하죠. 말을 못하죠. 너는 우체통처럼 서 있다. 뻔하고 나지 않아요? 멋있죠? 이세영 교수, 글을 좀 그렇게 쓰세요. 나는 우리 한국사 연구하는 분들의 글을 보면 글이 마탱가리가 없어요. 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위대한 역사가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에치카라든가 브루크하르트라든가 위대한 역사가들은 위대한 문장가들입니다. 그러니까 르네상스 이후에 많은 인문주의자들이 역사에 대해서 쓰기 시작해요.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마키아벨리인데 이 인문주의자들이 역사를 쓰는 이유가 자신의 수사학을 뽐내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사학이 역사 글쓰기의 기초예요. 그러니까 이 정말 대단한 역사가들, 역사책을 보면
최종 단계에서는 문학작품처럼 다가와요. 제가 이건 딴 이야기인데요. 한 번은 학술진흥원 학진이 지금 한 10몇 년 전 일입니다만은 이제 한국의 인문학의 붕괴, 대학에서 철학과 없어지죠, 동문과 없어지죠. 겨우 이게 제일 잘 나가는 영문과 하나죠. 국사학과도 위태위태하죠. 그래서 이제 인문학의 위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담론들을 말들이 터져 나왔는데, 그때 인문학의 위기에 대해서 발제하는 사람이 내 건너편에 이영훈이라는 교수가 있어요. 뉴라이터의 정신적인 좌장으로 활동해가지고 많은 지탄을 받는, 그러나 개인적으로 저는 아주 친했던 선배인데, 이용 교수가 발언하고 그 다음에 제가 발언을 했는데, 이용은 역사학이 진리의 법정이 돼야 한다, 진실의 법정이 돼야 한다. 그래서 그 법정이라는 게 이제 특히 일제시대 때 조선총독부가 남겨놓은 그 통계 자료라든가 이런 실증주의적인 증거 이런 걸로 역사의 진실, 일제 식민지 지배가 사실은 경제가 더 발전했다, 그런 증거들이 다 그 통계 속에 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한 데 비해서 저는 우리 한국사 연구 그리고 그 책들을 보면 일단 문장이 너무 납작하다, 너무 이렇게 평면적이다, 글이. 네? 역사책, 우리 한국사 연구가 이제 과학을 표방하면서 이렇게 아주 삭막한 통계 등으로 이렇게 유관하는 것을 기약하고 문장을 섹시하게 써주라. 사실 이른바 포스트 모더니즘을 불러일으킨 프랑스의 그 철학자들, 푸코라든가 데리다라든가, 철학책인데도 거의 문학적이다. 그래서 그들의 책이 잘 읽히고 전 세계의 사상 시장을 점유해버렸다. 그런 그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글을 섹시하게 뽀다분하게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주 절제되고 적절한 은유를 쓰는 겁니다. 여기서 네르다 마리오의 아주 짧은 한순간의 대화 속에 어떤 게 더 적절하고 호소력이 있는 은유인가를 이렇게 알려주는 그 예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1번, 너는 우체통처럼 서 있다. 2번, 너는 장승처럼 서 있다. 3번, 너는 체스판의 말처럼 서 있다. 여러분 이렇게 직감하실 때 제일 그 표현이 절절하다고 할까, 호소력이 있는 은유는
몇 번인 것 같아요? 1번 손 들어보세요. 너는 우체통처럼 서 있다. 2번 너는 장승처럼 서 있다. 너는 장기판의 말처럼 서 있다. 체스판의 말처럼. 3번 어떠세요? 이제 요 평가는 아주 주관적입니다. 네. 너는 체스판의 말처럼 서 있구나. 이게 제일 절절하고 호소력이 있는 은유입니다. 체스판의 말, 곧 잡아먹힐 위기에 있는 말이에요. 체스판의 말. 너는 곧 잡아먹힐 장기판에 쫄처럼 서 있구나. 이게 이 문장 안에 있는 어떤 개인의 감정을 더 적실하게 표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너는 우체통처럼 서 있다. 이것도 좋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내려다가 그것을 바꿔서 체스판의 말처럼 너 서 있다. 이게 훨씬 더 은유를 신선하고 또 함의가 더 풍부하게 이렇게 압축하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너는 장승처럼 서 있다. 이것도 은유예요. 근데 이것이 그렇게 좋은 은유가 아닌 이유는 뭘까요? 너는 장승처럼 서 있다. 너 서 있는 모습이 장승하고 같다. 이것이 그렇게 좋은 은유가 아닌 까닭은 뭘까요? 감정이 네? 감정이 감정이 아니야. 장승도 감정 올 수 있죠. 근데 이 서 있는 모습하고 장승의 모습은 가까워요. 가까워. 그러니까 은유는 A는 B이다잖아요. A와 B의 거리가 멀수록 좋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를테면 모든 남자는 늑대 새끼들이야. 모든 남자는 늑대다. 이것도 은유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 좋은 은유가 아닌 것은 남자들 속에 들어있는 공격성하고 늑대의 그것이 너무 가까워요. 그리고 자주 썼어요. 흔히 썼어요. 남자 새끼는 나의 늑대야. 그러니까 이 은유는 신선하기보다 진부하게 됩니다. 근데 내려다가 너는 곧 잡아먹힐 체스판의 말처럼 서 있구나. 그러면은 서 있는 모습하고 체스판에 말이 있죠, 이렇게. 퀸도 있고 지사도 있고 그것도 서 있는 거죠. 그 칸에서 곧 상대가 와서 치워버려요. 그런 위태롭게 너는 서 있다. 함축한다니까요. 그래서 1번 우체통처럼 서 있다 보다 체스판의 말처럼 서 있다. 이런 게 이제 더 신선하고 A와 B 사이의 비거리가 더 멀다. 그러니까 좋은 은유는요, A하고 B 사이에 건너뛰는 거리가 멀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은유를 쓰거나 이해할 때 A와 B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어버리죠? 그러면 은유가 성립이 안 됩니다.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거리를 갈 때 비거리가 멀수록 좋은 은유가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어느 날 이제 선생한테 편지를 전달을 하는데 바닷가에서 내려다가 이제 수영을 하려고 기다리는데요. 수영을 마치고 나서 내려다가 즉흥적으로 이 시를 마리아에게 들려줍니다. 섬의 바다가 너무 많다. 바다는 육지를 넘나들며 좋다고, 아니 싫다고, 오지 말라고 말한다. 푸른 물 거품 파도가 싫어하면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 바다에 부딪히며 난 바다야 반복하지만 바위는 들은 척도 안 한다. 그러자 7 초록 바다에 7 마리 초록 호랑이에 7개의 초록 혓바닥으로 만지고 키스하며 핥아주고 가슴을 두드리며 반복해서 자신의 이름을 부른다. 이거를 이제 스페인어로 장하게 이건 이제 스페인어인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 시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 가장 최초로 다가옵니까? 그러면 어느 대목이 좋아요? 한 12행 정도 되는데 어느 행이 좋아요? 원장님도 신한테 아유 그런 행주를 해줘. 이렇게 읊어주고 내려다가 옆에 앉은 시골집에 마리오한테 야, 내 시 어떠냐? 그러니까 마리오가 어때? 대가가 방금 보낸 시 읽어주면 대단하십니다.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이래 하는데 생뚱맞게 이상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거장 네루다로서는 이런 반응을 본 적이 없었어요. 자기 와서 즉흥적으로 읊으면 막 여성 팬들이 막 자빠지면서 막 환호성을 지르고 지금으로 치면은 뭐 거의 아이돌 같은 그 반응을 하곤 하는데 이상해요 라고 하니까 아주 뜻밖의 대답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내려다가 약간 생뚱해져가지고 이상하다니 무슨 뜻이야? 오 무서운 비평가라고. 이거 이제 내려다가 이 총각한테 좀 빈정거리는 거죠. 이야 내 시가 이상해? 너 정말 무서운 비평가다. 빈정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상하다라는 반응이 시가 뭐 좀 계산망측하고 뭔 말인지 모르겠고 여러분 보면 뭔 말인지 모르겠죠. 7 초록 바다에 7 마리 초록 호랑이에 7개의 초록 쌔바닥으로 만지고 핥고 어쩌고 저쩌고 별로 모르게 돼 있어요. 왜 7이야? 왜 초록 호랑이야? 왜 또 혓바닥이 초록색이야? 얼른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내려다가 마리오가 이상한 것은 시가 이상하다는 게 아니고요. 선생님 방금 읽으시는 목소리가 이상해요.
제가 이 친구를 뭘 느낀 거예요. 시는 육성이거든요. 시의 근본적인 모습은 소리예요. 목소리, 시인의 목소리. 시인의 목소리는 시의 육체와 같은 겁니다. 근데 선생님이 7 초록바다에 7마리 초록호랑이에 7개의 초록 혓바닥으로 이걸 계속 읽는데 그 목소리가 좀 이상해요. 그래? 느낌이 어떻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단어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마리오의 느낌은 시에 대한 교양이나 시를 많이 읽었던 경험이 없는 생선놈인데 시가 본질로 다가온 거예요. 난 바다야 바다야 반복하지만 바다는 들은 척도 안 한다. 그러자 7 초록 바다에 7마리 초록 호랑이에 7개의 초록 혓바닥으로 만지고 키스하며 핥아주고 나는 바다야 하고 자신의 이름을 부른다. 이 7 그다음 초록이라는 단어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려다가 놀라는 거죠. 내 단어가 바다처럼 바다의 파도처럼 왔다가 치고 다시 빠져나가고 다시 다가오고 파도가 다시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 언어, 내 단어가 파도의 파도처럼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느낀 거야 하고 내려다도 이 초는 마리오의 자신의 시에 대한 감수성을 알아채는 바다처럼 말이지. 그러니까 말이요, 맞아요, 바다처럼. 즉 네루다는 바다를 노래했어요. 시로 썼어요. 그런데 그 시어들 단어 하나하나가 바다처럼 출렁이고 물러가고 다시 다가오고 하는 파도 자체. 당신이 말로 바다라는 시를 방금 지어냈는데 그 시 안에 들어있는 말 자체가 이미 바다다. 이런 두 사람 사이에 공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바다처럼 단어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전체 육성으로서의 당신의 시가 바다 자체처럼 느껴진다. 그러니까 시에 대해서 훨씬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선생 네루다가 그래, 네가 내 시에서 듣는 이 단어의 움직임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를 시에서는 운율이라고 하는 거야. 운율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시는 절대로 제가 영어를 좀 쓰겠습니다. 미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를 이해할 때 가장 잘못하는 오류는 시를 미닝으로 이해하려는 거예요. 의미로 이해하려는 거예요. 물론 시 안에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시에서
그 언어들이 갖는 거는 미닝이 아니에요. 시는 미닝이라기보다는 센스입니다. 센스. 시를 구성하는 그 가운데 가장 1차적으로 다가오는 게 이 센스예요. 그 다음에 시에는 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두 번째가 사운드입니다. 사운드. 그래서 시는 항상 소리로 읽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 이제 활자 언어에 우리가 익숙해져가지고 시를 활자체로 완전히 고정시켜 버리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시가 박제화되거든요. 육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여기 시를 쓰시거나 또 시를 읽고자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시를 소리내어서 읽으세요. 그러니까 자신이 쓴 시는 나중에 뭐 타이핑 하고 나서도 꼭 소리를 읽어보세요. 그러면 잘 발음이 안 되거나 쭉 이렇게 찰싹찰싹 파도처럼 나가지 않고 어색한 데가 있어요. 그 소리를 읽어야 포착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수정을 하세요. 자, 마리오의 느낌 가운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래 시라는 것의 운율이라고 하는 거. 이제 서양시에서는 강양약, 강양약, 강강 이런 일정한 법칙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약강, 약강, 양약강 하거나 이런 그 이제 억양, 스트레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줄이 반드시 그 음절수로 정해져 있어요. 옛날 고대 호모 시대의 한 줄은 12음절로 되어 있습니다. 나한테 신곡에 오게 되면 이게 11행으로 줄어들어요. 근데 소네트 양식이 나오면서 이게 11음절로 시를 그냥 나오는 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이 지켜야 할 음성적 질서가 내부에 있는 거예요. 이게 있기 때문에 유럽, 인도로 쓰여진 거, 영어, 독어, 불어, 이태리어, 스페인어, 유럽어로 되어 있는 것들에는 이제 이런 운율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의 형태적인 구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이 소리의 체계예요. 사운드. 우리 시에서는 이제 서구어는 이제 불절어이고 우리는 부착어이기 때문에 이 운율의 법칙 이게 우리 시조처럼 이제 자수로 7,5조라든가 자수로 이렇게 자기를 음성적으로 판정하고 제한하는 거죠. 이제 이런 소리의 구조를 통해서 운율이 있게 되면서 시는 사문하고 스스로를 구별합니다. 근데 이 운율을 마리오는 또 어떻게 느꼈냐? 일곱 초록 바다에 7마리 초록 호랑이에 7개의 초록 혓바닥으로 이걸 들으니까 선생님 멀미가 나는 것 같아요. 이게 아주 탁월한 감수성이에요. 시에 대한 더듬이, 이 성놈, 촌놈, 교육받지도 않은 놈, 그의 자연 속에서
마리오라고 하는 인간의 이 본성 속에서 이게 이미 있었던 거고 선생을 만남으로써 그의 자연 속에 들어있는 시의 싹이 이제 딱 돋아나는 거예요. 멀미 끝까지 느껴졌어요. 마치 배가 단어들로 이리저리 튕겨지는 느낌이었어요. 원시가 이런 건데 기니까 저 아까 초록하고 7개 con siete lenguas verdes de siete perros verdes de siete tigres verdes de siete mares verdes. 이렇게 이제 같은 말을 반복하면은 그러면서 조금씩 다르게 변주하면은 이런 반복법은 뭘 자아내죠? 뭘 자아내요? 반복을 쓰면 되게 시인이나 글을 쓰는 사람들은 절대로 같은 단어를 반복하면 안 돼요. 같은 말이 나오더라도 그것을 딴 말로 바꿔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에 동의어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같은 단어를 안 쓰려고. 같은 단어를 계속 쓰면 지루해져요, 문장이.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같은 단어를 적절하게 반복해 줌으로써 자기 글에 리듬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율동감이, 동적인 느낌이 생기게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시에테, 7이라는 단어하고 베르데스, 이 초록이라는 단어를 적절하게 반복함으로써 율동감이 생기는데 이 단어들의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 움직이는 듯한 느낌, 이 마리오는 선생님 멀미가 느껴졌어요. 당연히 시를 들으면서 이것은 이미 이 마리오가 시인으로서의 가능성, 능력 이런 게 내장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굉장히 예민하면서 적실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멀미. 그래서 당신 단어들이 배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부딪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내려다가 놀래가지고 배가 단어들로 튕겨진다고? 예. 그래서 놀란 내려다가 야, 네가 방금 한 말이 뭔지 아냐? 당신의 시가 배처럼 단어들로 왔다 갔다 이리저리 튕겨지는 것 같다. 이 말이 너 뭔 말인 줄 아냐? 모르지, 이 말이. 이거 모르겠는데 뭔데요? Se una metáfora. Se una metáfora. That is metaphor. 네가 방금 말한 게 메타포야. 시의 본질 중에 하나인 은유야. 내 시에서 배가 단어들로 튕겨지는 것 같다. A는 B이다. 또는 A는 B처럼 또는 B 같다. 이제 A는 B이다는 이제 은유를 더 나누면 직유하고 은유로 나누는데요.
비우든 알려버리든 다 은유로 쳐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오가 이 바닷가에서 시를 탁 하는 순간에 이르렀고, 이 각을 통해서 깨달은 시의 저 속에 들어있는 본질이 이런 거구나. 시가 뭔지 들어갈 수 있는 마스터 키 같은 거. 그게 메타포인가. 이것을 득하게 되면서 이제 내려다가 해금이 풀려서 다시 베르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섬을 떠나버리고 이제 혼자 선생이 떠나버린 섬에 남아서 자신의 시를 써나가게 됩니다. 거의 전 세계의 좋은 시들은 거의 예외 없이 빼어난 은유가 들어있습니다. 시에 은유가 들어가면 광채가 나요. 그래, 광채가 나요. 꼭 시적인 은유가 아니더라도 역사학자님, 역사책에 은유를 좀 절제해서 쓰세요. 숫자, 통계만이 아니라 통계에다가도 은유 좀 넣어주세요. 절대 의미를 쓰지 않습니다. 저는 인류가 낳은 시 중에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만은 최고고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200의 시, 그리고 서구에서는 보들레르가 아닌가 싶습니다. 보들레르를 은유의 영도수사라고 하는데요. 맨수라는 작품입니다. 영어로 애니미, 라님이 내 청춘은 한갓 깜깜한 내우였을 뿐 여기저기 눈부신 햇살이 뚫고 비쳤네. 천둥과 비가 하도 몰아쳐 내 정원에는 빨간 열매 몇 안 남았지. 나 지금 사상의 가을에 닿았으니 삽과 갈치 들고 다시 글로 모아야지. 홍수가 지나면 묘혈처럼 겉것이 커다란 웅덩이를 파놓았으니 누가 알리. 내가 꿈꾸는 새로운 꽃들이 머리톱처럼 생긴 이 흙 속에서 흘리게 될 신비의 양분을 또 얻을지. 오 괴로워라 괴로워라. 시간은 생을 파먹고 심장을 깎는 정체 모를 원수는 우리 흘리는 피로 자라며 강대해지는구나. 여러분 어느 대목이 어필합니까? 우리 시조창 명인 선생님 이름 내가 까먹었어. 이름 김현 네, 김현숙 선생. 요 소네트 폼, 전형적인 소네트 폼인데 1년, 2년, 3년, 4년 가운데 딱 아주 꽂히는데 어떤 곳인가? 시간을 생을 파먹고 Great. 제대로 짚었습니다. 시에도 살짝만
살짝만 스쳐도 아파하는 그 통증들 있죠. 스치기만 해도 아픈 데 있어요. 모든 좋은 시에는 그런 통증이 있습니다. 이 시에 쩌릿쩌릿한 통증이 있는 부분은 오 괴로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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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은 생을 품었네. 이제 요 한글 번역 이건 한국 보들레르 연구에서 최고봉인 김붕구 교수가 하셨습니다. 아주 명번역이에요. 이 시는 원문 불어로 보면 더 좋습니다. Ma jeunesse ne fut qu'onde des outrages, traversée chez là par le brillant du soleil. Le tonnerre et la pluie ont fait un tel ravage qu'il reste dans mon jardin bien plus indéfini et maigre. 이거 음저수 다 지켰고요. 그럼 첫 행 제일 마지막 단어가 그냥 문어로 이렇게 오라지, 오하지. 그다음 두 번째 행의 끝말이 소레이. 그다음 삼행의 끝단어가 하바지. 그 다음에 사행의 끄트머리가 베트메이죠. 그러면 여기서 안에 어떤 질서가 있다는 게 보이죠? 어떻습니까? 일행하고 일행 얼하지하고 삼행 하바지, 라바지, 아지 이러고 끝나죠. 서로 연음 관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묶어놓으면 시가 그대로 안 도망가요. 서로 딱 우리가 지남철, 자석을 못에다 대면은 그 지남철을 향해서 못들이 이렇게 딱 선을 일정하게 이루면서 모이죠. 그런 마그네틱 효과를 갖습니다. 이런 거 이제 저놈들은 라임이라고 그러죠. 일행하고 삼행 사이에 라임을 맞췄습니다. 요거 오라지, 오하지, 그다음에 라바지. 오라지는 뇌성 번개입니다. 뇌성 번개. 번개치고 막 쏟아지는 거예요. 하바지는 홍수라는 뜻이에요. 홍수. 오라지하고 하바지가 라임을 맞추고 있고, 솔레이하고 베크메이유, 에이흐, 이런 라임을 이렇게 맞추고 있죠. 솔레이는 태양이고, 베크메이유는 붉은 게. 휘 예히메이 이게 빨간 연기예요. 마주니스 느건 하면 뭐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나의 젊은 날, 나의 청춘은 껌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내 청춘은 껌 이하일 뿐이다.
떼네블해 오하지. 떼네블해는 영어로 하면 다크예요. 시커먼, 깜깜한, 암흑끈이 번개다. 내 젊은 날은 새카만 번개, 내성 번개. 이게 또 이제 보들레르 특유의 모순어법이라고 하는데요. 캄캄한 번개, 말이 돼요? 번개 파닥 치면 보랏빛으로 환해지잖아요. 근데 이거를 역설을 집어넣어가지고 내 젊은 날은 새카만 번개였다. 이렇게 모순어법을 씀으로써 그 보들레르의 그 젊은 날의 절망적인 모든 경험들, 사건들을 압축해. 때로는 이렇게 모순되는 두 단어를 조합해서 더 수사법적으로 뛰어난 효과를 나타내는데요. 이를테면 누군가가 어떤 정치인이 아주 부정한 방법으로 고위직, 지금 이런 평소도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것은 더러운 명예였다. 이를테면 예의요. 더러움하고 명예 서로 안 맞는 말이죠. 이걸 조합함으로써 현실 속에서 영락없이 어떤 상황을 적실하게 그려낼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거를 옥시모론이라고 하는 모순어법인데요. 이거를 보들레르가 아주 절묘하게 잘 써요. 내 청춘은 깜깜한 내우였다. 이 깜깜한 내 청춘은 내우 내성번개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청춘은 한갓대의 내성번개다. 이게 전형적인 은유죠. A는 B이다. 그래서 또 거기다가 모순어법을 넣어가지고 캄캄한 내우였다. 내우다. 이렇게 A와 B 서로 다른 두 개의 속성을 하나로 묶어주는 은유의 연금술을 보들레르가 아주 잘 썼는데요. 그러나 이제 이게 감성적으로 아주 놀라움을 할 정도의 공감을 주는 것은 제 마지막 면 오들레 르땅만 줄라비 오 괴로워라 괴로워. 둘레는 괴로움인데 고뇌 고통인데 형용사로 불러서 오 괴로워라 괴로워라. 르땅 시간은 망쥐라는 이 동사가 아주 잘 쓰였는데요. 망쥐는 먹다, 집어삼키다 이런 건데 아주 개걸스럽게 먹을 때 망쥐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구적 씹어먹는 거. 시간, 라비, 우리 인생을 우구적 씹어 삼킨다. 그죠? 30대는 정말 시간이 안 가더니 50대 되니까 시속 50km 가고 60대 되니까 시속 60km 가고
70대 되니까 시속 100km로만 가버리잖아요. 시간이 한참 남아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금방 한 달에 가버리고 다행히 한 달 만에 연금이 나오고 그러다가 이거 다 써버리고 물로 버틸까 근데 또 금방 한 달에 가지고 겨우 연금 나오고 시간이 아주 가소오기 붙어요. 몇 당 망질라고 이런 대목에서 독자들이 바로 공감하게 되죠. 이 시를 쓴 시가 제가 처음 시 쓴 거예요? 요 시 쓴 거예요? 이게 보들레르 40대 때 나온 겁니다. 악의 꽃 안에 들어있는 건데 보들레르는 시를 이렇게 많이 쓰지 못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첨삭 퇴고를 오래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비해서 랭고 같은 얘는 뭐 17살 때 시를 배웠다는데 얘는 푹 싸고 던져버리고 두 번 다시 안 왔어요. 보들레르는 써놓고 또 치고 그렇죠. 1848년 사파혁명 그때 보들레르도 거리로 뛰쳐나갔으니까 그래서 보들레르 시세계를 뭐 상징주의 대표로 하면서 순수 문학으로만 보려고 그러는데 발터 베냐민이라는 대단한 철학자, 이학자가 보들레르를 48혁명하고 연관시켜서 마르크스주의자로서 보들레르의 모든 정서, 특히 권태라고 하는 정서, 보들레르가 제일 찬성한 게 권태입니다. 이 권태가 어디서 온 거냐? 사회경제적인 배경 속에서 베냐민이 보들레르 해석을 아주 잘해낸 대목이 있습니다. 그런 흔적이 있어요. 보들레르 시 안에. 그래서 꼭 도서 세공처럼 보들레르는 언어를 고치고 또 고치고 그래서 상당히 시를 늦게 발표합니다. 공도를 목표로 그러다 보니까 막 터져 나오는 즉흥시가 좀 감동이 있잖아요. 그걸 너무 정제시켜버려는 측면도 있긴 하지만 보들레르의 동시대, 그 시대에는 보들레르 시가 출간되지도 않았고 그의 시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지금 500년 뒤 보들레르 시는 이제 읽히고 이제 이해되고 이제 많이 연구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정야사 이세영 선생님 잘 아시죠? 그러니까 200시는 아주 쉬운 한자를 써요. 일상에서 쓰는 듯한. 거기에 비해서 두번은 맨날 고치잖아요. 이건 맨날 고치는데 좀 답답해. 그러니까 우리 내목에 아주 개파가 안 쓰는 한자를 하나씩 집어넣는 아니 얼른 생각해. 우리말로 읽겠습니다. 상전 간월간 월광 의시 지상 삼
이름이 사선 발음이잖아. 참, 지안, 땅, 위에, 광, 이십,地相山如头望山月低头心思故乡안 떨어지게 평음으로 시가 아직 안 끝난 듯이故乡중국 원어민이 한번 제대로 읽어주면 이 서구시보다 한시 중국시 소리의 구조 사운드로서의 한시 중국 한시가 갖고 있는 예적 질서도 완벽하게 유화. 이게 다 한 해마다 평차법이 지나가고 그리고 이 보시면 광샹 샹 1연, 2연, 4연 라임이 참 맞죠? 라임이 그리고 이제 삼행 끄트머리에서는 라임을 탁 틀어주고 그리고 음절수도 이게 5원 절주 실라벨도 완벽하게 딱 떨어지게 다른 소리가 안 나오고 그러면서 이 한자도 하나하나 보면 이뻐요. 글자 자체가. 그러면서 그 한자가 표상하는 이미지가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친상, 상정, 신상, 손해, 월간, 달빛을. 친상 앞으로 밀려 들어오면 쫙 밀려 들어오고 달빛을 힐끗 의심 의심스러웠네. 이거 아닌가? 이 월간 이 달빛이 지상창 땅바닥 위에 살 깔려있는 소리가 아닌가? 순간 의심해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달빛을 소리로 환치시킵니다. 이거 입고 내가 얼마나 질투가 났는지 이거 입고 시인으로서 질투가 나가지고 하룻밤 잠을 못 잤어요. 한신대 대학자 뒤편 세마대 쪽에 집이 머니까 거기에 학고방 같은 방 하나 얻어가지고 학교 강의 왔다 갔다 하면서 밤에 200치선지 읽다가 이병을 해서 소름이 끼쳐가지고 잠이 안 와요. 땅 위에 깔린 설이 아니야 달빛. 그리고는 이제 1, 2월에 외부 세계에 있는 자연 오브젝트, 자연적인 대상, 달빛, 소리를 보고 이제 3, 4월은 마음으로 돌아와서 외부가 아니라 소리 아닌가 하다가 그 두 소리
소리가 아닌가 의심스러웠으니까 확인하려고 머리를 딱 쳐들었더니 저걸 뭐 많이 산호 산에 걸려있는 달을 멍하게 바라보다가 그리고 다시 저두 고개를 푹 숙이면서 고향 생각이 오래오래 사무칩니다. 월광과 상설이라고 하는 이 편안한 이 사연 모원전류로 된 언어를 확 띄워준다. 시적으로 띄워서 두목을 팍 은유의 힘이에요. 은유는 이 시는 산문은 땅바닥을 밟아가거나 기어가는 글이잖아요. 근데 시는 이 은유의 부력 때문에 공중에 팍 떠버려요. 공중에 떠. 우리말에 가깝게 제가 번역하기를 이부자리 맡에 눈부신 달빛. 땅엔 설이 아닌가 했네. 머리 들어 산에 걸린 달 한참 바라보다 머리 숙여 내내 고향 생각. 하여튼 이 동서고군을 망명하고 시의 황홀, 시의 매력은 이 은유에서 튀겨나옵니다. 사실 은유가 어떻게 생긴가를 인지심리학적 측면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우리의 사고 모델을 미국의 스탠포드 인지심리학자 길포드는 우리 생각은 두 가지 타입으로 움직인다. 일종의 이제 구심력이라는 거 있죠, 구심력. 이 주어진 문제에 가장 주어진 문제 가장 정확한 단 하나의 답을 구할 때 그때 우리 뇌 구조가 움직이는 방식이 구심력으로 들어간다. 이것을 컨버전 띵킹 모델로 칭했습니다. 우리 한국 교육은 저 유치원에서부터 심지어는 대학원까지 한갓대의 이 수렴적 사고 모델을 강요해요. 전형적인 게 우리 수능 시험 있잖아요. 이를테면 한의원 님의 침묵, 님에 대한 문제를 딱 긋고 민주주의 부분에 가장 가까운 뜻은 1, 2, 3, 4, 5 하나 찍는 거예요. One single correct answer. 단 하나의 정답을 강요하는 거. IQ 테스트도 그래요. 근데 이런 수렴적 사고만 해가지고는 딴 생각이 안 일어나요. 다른 창의적인 발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수석 입학 학력은 서울대 전체 수석 입학자거든요. 얘들이 미국 대학 내지 대학원에 유학 가서 처음에는 문제를 잘 풀어요. 금방 정답 찾아요. 근데 학위 과정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적응하지 못합니다. 전부 실패자 갑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교육이 요 발사적 사고, 다이버전 띵킹 모드 이거를 체크하는 게 아무 데도 없어요. 초등 6년, 중고등 6년 집중적으로 수렴적 사고에 애들의 사고의 구조가 전지가위로 다 잘려버리기 때문에 딴 생각을 못해요. 근데 창의성은 요 다이버전 띵킹 모드, 그러니까 파산적 사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문제가 주어지잖아요. 여기에 대한 솔루션, 답을 가능성, 개연성으로 여러 답을 열거하고 찾아보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A가 아닐까? 아니야, B일 수도 있어. 아니, F일 수도 있지. Z도 되잖아. 그래서 이 가능한 답을 많이 찾아내는 거.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희귀한 생각, 드문 생각, 남들이 잘 안 하는 생각을 하는가. 이거는 말하자면 원심력으로 우리 사고가 이렇게 뻗어나가는 그러니까 이 다이버전 띵킹은 주어진 A라는 거 있잖아요. 주어진 대상, 문제, 주어진 아이디어 등등으로부터 그것으로부터 동떨어진 것으로 사고가 비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를 보고 A하고 전혀 관계없는 듯한 또는 그하고 거리가 아주 먼 것으로 생각이 점프하는 거예요. A를 보고 그것과 다른 것을 떠올리는 우리의 마음의 작용을 상상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시에서의 은유는 바로 이 확산적 사고처럼 A로부터 가능한 한 멀리 떨어진 비거리가 먼저 으로 가는 생각의 작용이고, 그래서 너는 우체통처럼 서 있다. 너는 장성처럼 서 있다. 너는 곧 무너질 체스판의 말처럼 서 있다. 처럼 어쨌든 발사적 사고는 무관한 듯한 딴 생각, 그리고 가능한 레어한 생각, 엉뚱한 쪽으로 생각이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창의적인 사람들을 이렇게 인지 테스트를 해보면 이 다이버전 띵킹 테스트로 해볼 때 점수가 너무 높더라. 그리고 이 수렴적 사고 쪽은 창의적인 작업한 사람은 거의 없더라. 미국에서 IQ가 140에서 170에 이르는 중고등학생, 이른바 IQ 천재라고 하는 애들 3,000명을 20년간 장기 관찰을 해봤는데, 거기서는 노벨상 받은 자가 단 한 명도 안 나옵니다. 걔들 대부분이 뭐 법관이거나 주지사거나 또는 교사거나 이런 거 있는 거 잘 지키는 분야 이쪽이지, 어떤 새로운 생각, 새로운 발견을 해내는 쪽에는 이 수렴적 사고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지금 수렴적 사고로만 모든 교과와 교수법으로 되어 있는 우리 학교 교육,
한국교육 굉장히 안 가요. 그리고 저는 확산적 사고를 많이 하는 데는 산만하다고 맞아요. 야, 좀 주의 집중해야지. 정답 찾아. 왜 엉뚱한 생각하니? 아이고, 그 교과 과정에서 낙오시키는 이런 구조가 지금. 그런 점에서 요즘 중앙대 김누리 교수가 한국교육의 절망적인 부분들을 많이 지적하는데 그 친구 지적하고 저는 좀 다릅니다. 아마 제가 지적한 게 더 근본적인 한국교육의 문제점일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메타포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 확산적 사고의 특징인 리모트 어소시에이션, 뭔가끼리 연결짓는 거. A를 보고 B거리가 먼 엉뚱한 B를 어소시에이션, 연결하는 거. 네. 그런 점에서 아까 시의 특유한 본능인 은유, 이 은유를 생산하는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창의적인 인간, 창의적인 인재가 된다라고 했었는데요. 자, 그럼 우리 시, 나는 시를 하지만 그래도 시를 잘 썼던 서정주 동청을 한번 같이 감상해 봅시다. 내 마음속 우리님의 고운 눈썹을 지문감의 꿈으로 많이 씻어서 하늘에 옮겨 심어놨더니 동지속달 나르는 매사원새가 그걸 알고 신유하며 비켜가네. 아주 짧은 동양화 같은 그러면서도 우리 한글의 순도 높은 시어들을 찾아냈는데요. 여기서 이 시에서 은유는 어디 있어요? 내 마음속 우리님의 고운 눈썹. 이 눈썹하고 은유적으로 상관되어 있는 게 뭡니까? 뭐 초승달이든 금음달이든. 근데 이 시에서는 금음달, 초승달은 안 나와요. 그렇죠? 이 시에서는. 근데 우리님의 고운 눈썹을 하늘에 옮겨 심어놨다 라는 구절에서 내 애인, 내 짝꿍, 눈썹을 보고 초승달로 생각이 리모트, 빨리 튕겨나간 거죠. 점프한 거죠. 애인 눈썹을 천천히 보고 금음달이네, 초승달이네 생각이 옮겨간 거죠. 이 시의 이 은유 굉장히 비거리가 멀어요. 거의 우주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눈썹을 초승달로 환치시키는 거. 이렇게 은유의 의법에서 A는 B이다, A는 B 같다 라고 할 때 B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B가 안 나타나는 이유를 이제 은유에서는 특히 환유라고 하는 거예요. 환유. 아니까 안 밝히는 거예요. 여기 은유는 A는 B 같다, B이다 하는데 A라는 말을 가지고 이미 B를 함축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환유는 요즘 정치 평론, 시사에도 많이 씁니다. 워싱턴에서 어제 2시 바이든이 뭐라고 연설했다. 워싱턴 측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평양이 중앙통신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평양이다. 그러니까 워싱턴이라든가 평양은 환유입니다. 워싱턴은 미국 정부, 평양은 북한 정부, 이런 식으로. 요즘에 이제 용사는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 이런 거 많이 쓰죠. 여기서 용사는 윤석열 정부, 일명 청와대. A는 B다 해서 B를 안 쓰고도 알아듣는 거, 이걸 이제 환유라고 그래요. 어쨌든 간에 이 은유는 시에 고유한 것이고, 사실 음악이라든가 조각이라든가 건축은 은유를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분야가 다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다 표현이 됩니다. 근데 시는 언어로 해야 하니까 표현의 한계가 있어요. 표현하고 싶은데 못할 때 은유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은유, 즉 은유에 내포되어 있는 확산적 사고는 놀랍게도 과학에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특히 근대 현대 물리학 등등에서 위대한 발견, 시대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위대한 발견의 순간 보면 과학자들이 은유로 사고합니다. 은유로 답을 찾아냅니다. 이런 게 이제 밝혀졌는데요. 이를테면 원자론의 첫 완성자 닐스 보어, 덴마크 사람이죠. 보어의 원자론이 1913년도에 나왔는데요. 원자는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마지막 물질의 실체였는데, 닐스 보어 이후로 양자역 과학자들이 원자를 쪼개가지고 그 내부를 보기 시작했잖아요. 이 놀랍게도 이 작은 원자의 내부, 이 미시세계가 원자의 가운데 핵이 있고 그 주위에 궤도로 이 원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궤도에 전자가 계속 돌다가 궤도가 안으로 탁 점프해가지고 안에서 돌다가 또 그 안으로 또 돌다가 다시 점프해서 밖으로 이렇게 옮겨가요. 이런 원자의 내부 구조를 보고 그것을 설명하는 중에 원자의 내부가 이렇게 되어 있을 거라고 추정하는 중에 원자는 스몰 솔라 시스템, 작은 태양계와 같다라는 명제를 득한 거예요. 원자는 작은 태양계와 같다. 이 문장 자체가 은유죠. 근데 아인슈타인도 나는 수학을 잘 못했다. 내 사고에는 수학적 공식이 없다. 나는
수학 잘못해서 수학 잘한 사람한테 부탁했다. 근데 우주를 생각할 때, 우주를 생각할 때 순간 내 머릿속에, 아니 꿈속에 우주가 거대한 주사위와 같이 보였다. 우주는 주사위와 같다. 이게 은유죠. 우주는 거대한 주사위다. 이처럼 과학자들 가장 명료하고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과학자들이 시인이나 예술가처럼 결정적인 순간, 위대한 발견을 하는 순간에는 공이 시는 과학이구나, 메타포로 사고를 한다. 메타포를 생성한다. 즉 A는 그것과 전혀 다른 B와 같다. B이다. 우주는 주사위다. 원자는 태양과 같다. 이런 발견의 결정적 순간에는 은유가 들어와 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 결론은 시를 많이 읽어야 한다. 역사학도 시처럼 써주세요. 시를 많이 읽어요. 아니 자연과학이 이러는데 역사도 과학이어야 한다. 그래서 시를 많이 읽고 거기에 아까 마리오처럼 감을 갖게 되면 은유 생산 능력이 생기고, 이것은 그 학생이 시인이 되는 말이에요. 시인이 안 되는 게 더 좋아요. 어느 분야로 가든 창의적인 인재가 된다. 이게 시의 위대한 효용이다. 되게 우리 아이들, 중고등학교 아이들에게 시에 친숙하게 하고, 시적으로 감지하고, 시적으로 사고하게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오늘 영화 이야기로 시작했는데요. 마리오가 이제 선생이 떠나버린 그 섬에서 선생에게 집 안에 들어가서 책상에 앉아서 선생에게 녹음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무슨 뜻인가요? 제가 세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이 세상은 바다와 하늘, 비와 구름, 기타 등등이 이 세상의 은유적 표현이라는 말인가요? 네루다는 주는 수레가 해제되자 뒤돌로 돌아오지 않고 선을 떠나버린다. 그러나 그는 희망으로는 눈곱만큼도 없던 이 섬의 한 청년에게 은유의 비결을 전수했다. 그 은유의 힘으로 마리아는 자기 자신에게 취업하여, 나는 요즘 우리 청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어디 대기업에 취업하지 말고 자기 자신한테 취업해라. 아무도 취업 자기 자신한테. 그런 말 해주고 싶은데요. 자기 자신에게 취업하여 하늘이 소명하는, 하늘이 부르는 시인입니다. 이 세계가 온통 그 무엇에 대한 운영하는 해석을 위해 비워둔 빈자리에 자신의 언어를 부여하여 세계를, 특히 그의 섬을 자신의 이름으로 명명합니다. 그 이름들은 스승을 내려다가 그에게 나눠준 그 섬의 아름다움이며 자신의 사랑이자 희망이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